서울대 최고의 천재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버티고 일본 유학까지 마친 조선인 박사.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이공계 최고 두뇌들. 그런데 이분들이 간 곳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 남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평양에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북한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순수한 과학자들이 독재자의 설계도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설득의 구조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돌아오고 있는지까지 오늘 이 구조 전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름도 그럴듯합니다. 인류 최초의 핵개발 프로젝트가 맨해튼 프로젝트라면 북한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영변에서 시작됐다 해서 이른바 영해튼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건 미국의 최고 두뇌들이었습니다. 그럼 영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씨앗을 캐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국가가 핵을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본? 맞습니다. 첨단 기술력?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앞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국제사회의 왕따를 버티는 힘입니다. 이란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제재를 수십 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따를 버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한 가지입니다. 국민이 굶어 죽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 어떤 정상국가의 지도자가 이걸 감안하겠습니까? 거기다 주민들을 굶겨 죽일 수 있는 냉혹함까지 갖춰야 해요. 30년, 50년 제재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 이 조건이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갖춰져 있었습니다. OECD 경제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일을 북한이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김일성이 시작했고, 김정일이 이어받았고, 김정은이 완성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일성이 불을 지폈고 김정일이 그 위에 밥솥을 얹었고 김정은이 밥을 지어서 퍼먹고 있는 거죠. 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60년의 집착.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3대에 걸쳐 60년 동안 오직 핵 하나만을 향해 국가 전체를 갈아 넣은 사례가 없습니다.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집착의 출발점은 뜻밖에도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성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받습니다. 핵폭탄 하나로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수십만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핵 두 방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김일성이 거기서 읽어낸 건 뭐였을까요? 핵은 게임 체인저다. 이걸 가진 자가 판을 뒤집는다. 이걸 못 가진 자는 판에서 사라진다. 그날부터 김일성에게 핵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체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이 확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 메가더가 실제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 공포가 김일성에게 핵에 대한 집착을 공식화시킨 거예요. 나한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판에서 살아남는다. 그런데 핵을 개발하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설계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945년 해방 직후 북한에는 과학자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40년 동안 38선 이북에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뿐이었고 그게 해방 후 서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전원이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8선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사도, 연구소도, 대학 이공학부도 생각해 보세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미국이 성공시킨 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과학자 1,000명 이상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2년 반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절차를 북한이 거꾸로 계산하면 최소 20년이 걸린다는 걸 김일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반부터 다져야 했어요. 기반을 다질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었던 겁니다. 김일성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38선 이남에서 데려오면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대규모 월북과학자 유치작전입니다. 유혹하든 설득하든 초청하든 방법은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이공계 과학자의 무려 40%가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4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느냐 묻는다면 당시 시대 배경을 봐야 해요.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처럼 보였겠습니까? 의외지만 당시엔 북한이 근대 국가 체제를 더 빠르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당시 인텔리 계층 상당수는 좌익 성향이었어요. 조국의 부름에 응해 건너간 사람도 있었고, 초청에 응한 사람도 있었고, 자원 월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북한 핵개발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 핵 과학자들이 됩니다. 북한 핵의 씨앗은 남한 과학자들이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류 언론에서 얼마나 다뤄집니까? 북한 핵 얘기가 나오면 미사일 발사 장면, 김정은 표정 분석, ICBM 사거리 분석 이런 거 나오죠. 이 구조의 시작,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제대로 짚는 건 거의 없습니다. 표면만 보면 북한 핵이 갑자기 뚝딱 생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60년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영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꺼내볼게요. 첫 번째, 리승기 박사입니다. 북한에서 과학계의 아버지, 핵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1905년 전남 담양 출생, 서울중앙고등학교를 나왔고 일본 유학을 거쳐 서울대 공과대 학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는 정말 최고의 수재예요. 당시 일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선인이 딱 3명이었는데 리승기 박사가 그 3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수재의 표본이다 라고 불렸어요. 이분이 6.25 오전쟁 중에 월북합니다. 전쟁통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952년 북한 과학원 부원장으로 앉으면서 핵개발 조직을 처음 구축하기 시작하죠. 1965년에는 김일성이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면서 리승기 박사를 초대 소장으로 앉혔습니다. 영변의 씨앗을 이 사람이 심은 겁니다. 리승기가 팀을 꾸리고 인재를 배치하고 과학자들을 관리하면서 핵개발 로드맵을 짠 거예요. 이 팀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게 내폭형 플루토늄입니다. 두 번째 인물, 도상록 박사. 이분이 과학적으로는 더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도상록 박사는 리승기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이에요. 해방 직후 자원 월북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핵분열 결합 에너지, 이른바 바인딩 에너지 공식을 독자적으로 도출해낸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재에 이 공식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공식을 월북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당시 미국, 영국, 헝가리, 덴마크의 최고 과학자들과 동급 수준의 성과를 낸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유진영에서 연구했다면 노벨 상감이다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은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 리승기와 도상록이 바로 북한 핵개발의 쌍두마차입니다. 1952년 국립과학원에서부터 1965년 영변원자력연구소까지 이 두 사람이 나란히 함께 움직이면서 핵개발 기반을 닦았어요. 당시 북한이 원사, 즉 최고 과학자 칭호를 10명에게 줬는데 그중 8명이 월북 과학자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낸 과학 성과는 사실상 이 월북 과학자들의 작품이었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북한의 과학력 덕분이 아니에요. 남한에서 빼앗아간 두뇌들 덕분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영해튼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건너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북핵 위협의 모양이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올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올라갔냐? 김일성이 이 사람들을 설득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굉장히 정교했어요.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초대한 것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다. 심지어 소련과 북한이 맺은 원자력 협정 문서까지 꺼내 보여줬어요. 핵기술은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한다. 이 내용의 협정이요. 거기다 핵개발은 민족 통일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한에는 미군 핵폭탄이 배치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논리까지 얹은 거예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꽤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을 떨어뜨린 게 불과 몇 년 전이었고 6.25 오전쟁 중에 핵 사용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두려움과 민족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는 논리였어요. 말을 누가 더 잘했을까요? 당연히 김일성이죠. 정치인과 순수과학자가 설득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정치인이죠. 리승기 박사도 역사 기록에 보면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에 결국 설득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핵무기를 만들러 간 게 아니라 민족과 평화를 위한다는 말에 이끌려 건너간 겁니다. 이게 낯설지 않은 구조예요. 맨해튼 프로젝트의 오펜하이머도 똑같이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나치가 먼저 핵을 개발하면 평화가 깨진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후회했지만 그건 이미 만들어진 다음의 이야기예요. 순수한 과학자가 정치적 논리에 포획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도상록 박사가 직접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들은 핵분열 현상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며 인류의 원수들에 맞서 이 기술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인류의 원수는 미국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핵 패권에 맞서 연구한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한 거예요. 오펜하이머와 도상록. 시대도 다르고 체제도 달랐지만 자기 설득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지금 북한이 핵에 대해 하는 말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962년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예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슬그머니 빼가는 장면을 김일성이 봤습니다. 소련배가 쿠바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었을 겁니다. 동맹국인 소련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 이익 앞에서 꺾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소련배를 보면서 김일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지켜줄 나라는 없다. 거기다 소련은 중국에도 핵기술 이전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형제국가라면서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그걸 보면서 김일성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소련의 해구산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한다. 1962년 자위국방 노선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4년 후인 2006년 1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3대 60년을 쏟아부은 영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자력 발전소는 못 만들까요? 핵폭탄 기술이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핵폭탄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핵폭탄은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반응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요. 자동차로 치면 핵폭탄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밟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정확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제어 기술이 훨씬 고난도입니다. 폭발시키는 건 됩니다. 그걸 전기로 바꾸는 통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전기가 부족한 겁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죠.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그게 오늘의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면서 북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이 이 말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뒤집어진 진실인지 드러납니다. 영변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 일대, 해발 200m 한라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된 단단한 지층이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설계 당시의 계산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 도로 올라가요. 그 열에 화강암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리는 금방 깨져요. 6차 핵실험 이후 집안에 균열이 생겼어요. 지하수로 방사성 물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핵실험장 인근 길쭉은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불명의 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부염, 기관지 천식, 각종 원인 불명의 종양,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유 없이 몸이 녹아내리듯 쇠약해지는 사람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병이 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이 병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귀신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아예 진단 자체를 안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성 피폭과 관련된 진단을 내리면 정권의 핵실험이 문제가 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방사성 물질 유출 없음, 생태계 영향 없음이에요. 그러니 의사가 방사능 피폭이라고 적으면 그 의사가 위험해지는 거죠. 더 비극적인 건 탈북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 아들이 폐렴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먼저 와서 돈을 모아 아들을 평양중앙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했습니다.
1, 0달러, 2, 0달러, 5, 0달러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계속 못 간다는 거예요. 이송 허가가 계속 부결됩니다. 그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에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앙당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길주 환자들을 평양으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침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귀신병 환자들이 평양에 들어오면 북한 수도의 이미지가 타격받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도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나라가 자기 땅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 피해를 입은 국민을 평양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죽으라고 내버려 두느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출 없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없음, 체르노빌 초기화 판박이에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 소련 정부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살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피폭이 이뤄지는 동안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지역에서 참호를 팠어요. 수십 년간 쌓인 방사성 물질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중대 전체가 피폭됐습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자국 병사들에게 그 위험성조차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국가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인민의 안전을 숨긴다. 역사는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길주군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리승기 박사와 도상록 박사는 평화적 이용, 민족 통일, 인민 보호를 믿고 건너갔습니다. 그 믿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그 핵은 인민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길주 주민이 귀신병으로 죽어가도 평양 이송을 막고 핵 개발로 인한 제재로 아사자가 속출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의 본질은 인민 보호가 아니에요. 정권 보호입니다. 김씨 일가 3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무기가 핵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구조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핵무기를 만들었더니 국제 제재가 왔어요. 제재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져서 주민들이 굶어가고 있어요. 핵실험을 했더니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었어요. 그 때문에 길주 주민들이 귀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핵을 포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핵이 없으면 정권이 유지 안 되니까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이 인민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죽이고 있는 겁니다. 천재 과학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건너간 길이 결국 독재 정권의 영구 집권 장치를 완성하는 데 쓰였습니다. 오펜하이머도 결국 자신이 만든 무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나가 외롭고 고립된 말년을 보냈죠. 영해튼 프로젝트의 결말도 그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정은이 선택한 이 고립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결국 역사가 답을 내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핵실험이 귀신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핵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구조를 알게 되는 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게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은 오늘 다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해튼 프로젝트 이후 핵을 손에 쥔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외교카드로 써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